고금소총과 야담. 독한 며느리의 맹세. 안동 권진사 아무개는 살림이 부유했지만 엄격하고 준엄하여 법도 있게 집안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외아들이 장가를 들었는데 며느리가 투기심이 많고 사나워서 다루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가 엄한 까닭에 감히 그 성질을 부리지는 못했습니다. 권진사는 한 번 노하면 반드시 대청의 자리를 펴고 앉아 노복을 때려 죽이거나 죽이지 않더라도 꼭 피를 보고서야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청에 자리를 깔기만 하면 집안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반드시 죽을 사람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아들은 이웃읍에 있는 처가로 장인 장모를 뵈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비를 만나 점사에 들어갔습니다. 한 소년이 마루 위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구간에는 줌마 대여섯 필이 있고 노복 또한 많았으니 부인의 외출을 안내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소년은 권생을 보고 인사를 나누고 술과 안주, 그릇에 담은 음식 등을 권했습니다. 술은 차고 맑았으며 안주도 가득했습니다. 성씨와 거처를 서로 물었는데 권생은 사실대로 말해주었지만 먼저 와 있던 소년은 성씨만 말해주었을 뿐 사는 곳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이곳을 지나다 비를 만나 피하려고 이 점사에 들어왔지요. 운 좋게도 좋은 동년배 친구를 만났으니 어찌 즐겁지 않겠소. 그러고는 술잔을 주고받으며 마음껏 취하기로 했습니다. 권생이 취해 쓰러져 먼저 잠들었다가 밤이 되어서야 깨어나 눈을 떠 살펴보았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던 소녀는 그림자도 없이 사라졌고 자기만 내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는 소복 입은 어여쁜 여인이 앉아 있었는데 나이는 18, 9살쯤 되었고 용모가 단아하고 아름다워 상민이나 천인이 아닌 한양 재상가 처녀 같았습니다. 권생이 크게 놀라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곳에 누워있게 되었소? 그대는 어느덧 뭘 하는 부녀자인데 이곳에 있소. 여자는 부끄러워할 뿐 대답하지 않았으며 거듭 물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수십경이 지나자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양에 번성하는 문벌가의 여자로 14살에 출가하여 15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저의 아버지 또한 일찍 세상을 떠나 오빠가 집을 이끌어갔지요. 오빠는 고집이 있어 시속의 예에 얽매이지 않고 홀로 된 여동생을 개가시킬 수 있는 곳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가문에서 시비가 크게 일어나니 다들 우리가 가문을 더럽힌다고 엄한 말로 꾸짖으며 완전히 우리 집을 배척했습니다. 오빠는 하는 수 없이 혼사 의논하기를 그만두고 가마와 말을 구해 저를 태우고 문을 나섰습니다. 정한 곳도 없이 길을 나섰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으니 뜻에 합당한 남자를 만나기만 하면 저를 맡기고 자기는 피해버려 여러 사람의 이목을 막고자 한 것이었겠죠. 어젯밤 당신이 술에 취한 틈을 타 종에게 당신을 없게 해 이곳으로 데려와 눕혔지요. 오빠는 멀리 도망치면서 옆에 있는 상자 하나를 가리키며 이 속에 5, 600 은자가 들어있다. 이것으로 남의 첩이 되어 살아가는 미천으로 삼아라라고 했습니다. 권생이 기이하게 여기고 밖으로 나가보니 소년과 허다한 사람과 말은 모두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어린 여종 둘만 남아있었습니다. 권생은 다시 들어와 그녀와 동침했습니다. 한참 뒤 생각해보니 엄한 부친을 모시고 있는 처제에 멋대로 첩을 두었으니 반드시 큰 처벌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또 사납고 투기심 많은 저 역시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장차 어찌할까 1000번 만번 생각해봐도 좋은 계책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기이하게 만난 아름다운 여인이 도리어 큰 두통거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권생은 여종에게 문을 잘 지키도록 하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계신 아버지께 일단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대를 데려갈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점사 주인에게도 신신부탁을 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곧장 꾀를 잘 내는 친구의 집으로 가서 사실대로 말해주고 해결책을 물었습니다.
친구는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어렵고 또 어렵네. 사실 좋은 방책은 없고 다만 계책 하나가 있다네. 자네가 집으로 돌아가면 며칠 뒤 내가 술자리를 마련해 자네를 청하겠네. 자네는 그 다음날 술자리를 베풀어 나를 청해주게. 내게 방법이 있다네. 권생은 그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권생이 집으로 돌아가고 며칠 뒤 친구가 심부름꾼을 보내 간곡히 그를 초청했습니다. 마침 술과 안주가 생겼는데 친구들이 다 모였네. 이 자리에 형이 없을 수는 없네. 모름지기 속히 와주게나. 권생이 부친께 말씀드리고 모임 자리에 갔습니다. 다음날 권생이 부친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무개 친구가 어제 술자리를 차리고 저를 불러주었습니다. 담내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오늘 주찬을 대량 마련해 친구들을 초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친이 허락하니 술자리를 마련해 그 친구를 불렀고 마을의 여러 소년도 함께 초대했습니다. 친구들은 먼저 권생의 부친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권진사가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돌아가며 술자리를 마련하면서도 한 번도 늙은이를 청하지 않으니 이게 무슨 도리인고.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자리에 계시면 연소한 저희가 마음대로 앉거나 누워있지 못할 것입니다. 또 어르신께서 너무 엄격하시기에 저희는 잠시 배알하고 나서도 10분 조심하게 되어 혹 잘못을 저지르진 않았나 걱정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종일토록 술자리에 어르신을 모시고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르신께서 강림하신다면 참으로 살풍경이 될 것입니다. 권진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술자리에 어찌 장유유서가 있겠나? 오늘 술자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 너희를 얽어매는 예의 같은 것일랑 다 벗어던져버리고 종일토록 즐기세. 자네들이 내게 이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100번 한다 해도 내 자네들을 책망하지 않을 것일세. 하루 동안 마음껏 즐겨 이 늙은이의 외롭고 쓸쓸한 심사를 위로해 주게나. 소년들이 일시에 공손히 응낙하니 늙은이와 젊은이가 뒤섞여 앉아 술잔을 들었습니다. 술자리가 반쯤 무르익었을 때 그 꾀를 잘 내는 친구가 권진사 앞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기이한 인 이야기가 하나 있사온데 제가 한번 들려드려 웃음거리로 바치고자 합니다. 권진사가 말했습니다. 인 이야기 좋지. 날 위해 들려주게나. 친구는 권생이 점사에서 겪은 기구한 만남을 이야기로 만들어 들려주었습니다. 권진사는 대목마다 기이하다고 찬탄했습니다. 기이하다. 기이하도다. 옛날에는 간혹 이 같은 기이한 인연이 있었지만 요즘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걸. 친구가 말했습니다. 만약 어르신께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깊은 밤 아무도 없는데 절대가인이 옆에 있다면 그녀를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무시하시겠습니까? 이미 그녀를 가까이 했다면 장차 데려가서 함께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버리시겠습니까? 권진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궁영을 받은 사람도 아닌데 황혼에 가인을 만나면 헛되이 보낼 리가 있겠나. 또 일단 동침했다면 데려가서 첩으로 삼을 것이지 어찌 버려서 악을 쌓겠는가. 친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본디 방정하고 엄격하시어 비록 이런 때를 당하시더라도 절대 회절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권진사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내가 그 일을 당했어도 부득불 회절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 소년이 내실로 들어간 것도 고의가 아니라 남에게 속아서 그런 것이잖나. 그 사람이 고의로 여자를 범한 건 아니지. 젊은 사람이 미색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 그 여자도 사족으로서 이런 일을 당했으니 그 사정이 슬프고 처지가 절박하네. 혹여 한번 보고 버려진다면 그녀는 분명 부끄러움을 머금고 원한을 가진 채 죽고 말았을 걸세. 그렇다면 그게 악을 쌓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사대부가 이를 조치할 때는 그처럼 모질게 해서는 안 된다네. 그 친구가 또 물었습니다.
인정과 사리가 과연 그러합니까? 권진사가 말했습니다. 어찌 다른 뜻이 있을 수 있겠나. 마땅히 박복한 여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옳지.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것은 옛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아드님이 얼마 전에 겪은 일입니다. 어르신께서 사리가 당연하다 하셨고 거듭 여쭤도 같은 말씀을 하셨으니 아드님은 이제 벌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진사는 이 말을 다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정색을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자네들 다 돌아가게. 내 처리할 일이 있어. 모두 놀라고 겁을 내며 흩어졌습니다. 권진사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대청에 얼른 자리를 펴라. 집안 사람들 모두가 두려워 벌벌 떨기만 할 뿐. 권진사가 누구의 무슨 죄를 벌주어 다스리려고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권진사가 자리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빨리 작두를 가져오너라. 종이 황급히 명을 받들어 작두와 널판을 마당으로 가져왔습니다. 권진사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아들놈을 끌고 와 작두판에 엎드리게 하라. 종이 권생을 끌고 와 작두판 위에 목을 올리게 했습니다. 권진사가 크게 꾸짖었습니다. 입에서 아직 전내가 나는 패륜자씨가 부모에게 고하지도 않고 몰래 첩을 두다니. 이건 집안을 망하게 하는 짓이다. 내가 살아있는데도 이런 짓을 하는데 하물며 내가 죽은 뒤엔 무슨 짓을 못하겠나. 이런 패륜자식은 살아있어도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내 목을 잘라 나중에 올 폐단을 막는 게 낫다. 권진사는 말을 마치고 종에게 호령에 발을 들어올려 작두를 누르게 했습니다. 순간 위아래 사람이 다 어쩔 줄 모르고 얼굴빛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권진사의 처와 며느리가 마루에서 내려와 애걸했습니다. 저 아이가 비록 죽을 죄를 졌다 하더라도 어찌 차마 면전에서 외아들의 목을 배려하시오. 그들이 울면서 그치지 않고 간청했습니다. 권진사는 크게 소리질러 물러가라고 꾸짖었습니다. 차가 놀라고 겁이 나서 피했습니다. 며느리는 땅에 머리를 짓지어 얼굴에 피를 흘리며 아뢰었습니다. 나이 어린 사람이 방자하게 함부로 날뛴 죄를 짓기는 했지만 아버님의 단 하나뿐인 혈육입니다. 아버님 어찌 이리도 잔혹한 일을 하시오. 여러 대조상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루아침에 끊어지게 하시렵니까? 제발 제가 대신 죽게 해주십시오. 권진사가 말했습니다. 집안에 패륜자식이 있어 집안을 망하게 하면 그 욕이 조상님께 미치게 되어 있다. 차라리 그놈을 눈앞에서 죽여버리고 양자를 다시 구하는 게 낫다. 이러나 저러나 망하기는 마찬가지니 깨끗하게 망하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권생의 목을 베라고 호령했습니다. 종은 입으로는 그러겠다 하면서도 차마 발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더욱 간절하게 간언했습니다. 권진사가 말했습니다. 이놈이 집안을 망하게 할 것이 하나만이 아니다. 부모를 모시고 있는 처지에 멋대로 첩을 들였으니 그게 첫 번째 망조다. 사납고 툭이 많은 내가 그 첩을 용납하지 못할 테니 그렇게 되면 집안 법도가 나날이 어지러워질 터. 그게 두 번째 망조다. 이렇게 망조가 둘이나 생기게 하느니 차라리 일찍 제거해버리는 것이 더 낫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도 사람의 얼굴과 마음을 가졌으니 이런 광경을 눈으로 보고도 어찌 투기에 투자해라도 생각이 미치겠습니까? 아버님께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이 며느리 삼가 첩과 함께 살면서 조금도 화목을 깨지 않겠나이다. 아버님, 제발 그 걱정은 마시고 특별히 너그러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권진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오늘의 조치에 절박해져서 그렇게 말하지만 겉으로만 그러지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버님 말씀과 조금이라도 비슷한 마음이 있다면 하늘이 필히 천벌을 내리실 것이고 귀신도 저를 죽일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혹 그렇게라도 하겠지만 내가 죽고 나서는 반드시 다시 악독한 짓을 멋대로 할 것이다. 그때면 나는 이미 없고 패륜자식도 너를 억제하지 못할 것이니
그게 집안 망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는 당장 저 녀석의 머리를 잘라 화근을 없애는 것만 못하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찌 감히 그렇겠습니까?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도 제가 조금이라도 못된 마음을 가진다면 저는 개되지만도 못할 것입니다. 삼가 맹세의 말을 써 올리겠습니다. 권진사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맹세의 말을 종이에 써서 바치거라. 며느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짐승만도 못하다는 맹세의 말을 쓰고 말했습니다. 하나라도 어기거나 배반하는 일이 있으면 제가 친정 부모님의 인육을 씻겠습니다. 맹세의 말이 이와 같은데도 아버님이 끝내 믿어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죽음이 있을 따름입니다. 권진사가 마침내 며느리를 용서하고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두머리 종에게 분부했습니다. 가마와 말, 인부를 거느리고 모점사로 가서 너희 서방님 소실을 모시고 오너라. 종이 명을 받들고 소실을 데리고 왔습니다. 소실에게 이 시부모를 처음으로 뵙고 인사드리는 절을 올리게 하고 정실에게 절을 시켰습니다. 서로 함께 살게 하니 며느리는 감히 한 소리도 하지 못하고 늙을 때까지 사이좋게 지내 남들이 이간하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승려가 된 종의 아들 안동 한광근은 대대로 서울의 서대문 밖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조부가 태어나면서부터 집안 살림에 조금씩 여유가 생기더니 노복들도 많아지고 결국 그는 읍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성질 사나운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광근의 조부가 며느리를 맞이하는 날에 조부를 모욕했습니다. 조부가 크게 분노해 그를 때려 죽이려 하자 종은 도망쳐버렸습니다. 노여움이 그 종의 아내에게 옮겨가 조부는 그녀를 곳간에 가두었습니다. 때마침 혼례를 올리는 길이라 3일을 기다리고 나서 그녀를 죽이려 했습니다. 신부는 깊은 밤 직간에 다녀오다 목매어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뒤로 며칠 밤을 계속 그러니 매우 의아하게 여겨 소리 나는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소리는 곳간에서 들려왔습니다.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어 곳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자 신부는 자물쇠를 뽑아내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여종이 깜짝 놀라며 두려워 움츠러들었습니다. 소인이 죽을 것을 겁내지도 않고 울었으니 제 죄를 압니다. 제 죄를 잘 압니다. 신부가 말했습니다. 누구인데 이 곳간에서 밤마다 울고 있느냐? 소인의 지아비는 아무개입니다. 며칠 전 생원님을 욕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쳐버렸죠. 생원님께서 분풀이할 곳이 없어 소인을 곳간에 가두고 새아기씨 혼례가 끝나면 즉시 때려 죽이려 하십니다. 그래서 저를 잠시 여기에 가두신 겁니다. 소인은 아침 아니면 저녁에 죽을 목숨이니 그만이라면 그만입니다. 다만 견디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겨우 2일에밖에 안 된 품 안의 아이가 소인이 죽으면 따라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원통에 저도 모르게 우는 소리를 낸 것입니다. 신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여운 마음이 들어 여종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며칠 전 시집 온 신부다. 내가 지금 너를 보내줄 테니 꼭 멀리 도망쳐서 목숨을 보존해라. 여종이 말했습니다. 살아나가는 것이 소인에게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마는 아기씨에게 돌아갈 죄와 책망이 작지 않을 텐데 그건 어떡합니까? 감히 그럴 수 없습니다. 신부가 말했습니다. 네, 다 막을 방법이 있다. 너는 많은 말 하지 말고 즉시 도망치거라. 그래서 여종은 밤을 틈타 멀리 가서 숨었습니다. 3일 뒤 조부는 바깥 마루에 나와 앉아서 건장한 종 몇 명에게 곳간 안에 가둬둔 여종을 끌어내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자물쇠는 그대로 있는데 여종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부가 한바탕 큰 소동을 일으켜 장차 엄청난 일을 벌일 것처럼 군이 온 집안 사람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신부가 당황하지도 않고 당돌하게 나서서 자기가 자물쇠를 풀어 여종을 내보내준 일을 모두 고했습니다. 조부는 무척 분하고 원통했지만 며느리가 한 일이라 어쩔 수 없어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집안 형편은 점점 기울어갔고 생원은 늙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부는 아들 둘을 낳았는데 둘 다 재능이 있었지만 집안은 더욱 가난해졌습니다. 옛날 시집왔던 신부도 어느덧 늙어 죽었습니다. 바야흐로 초혼을 하고 발상하려는데 홀련 한승려가 통곡하며 곧바로 앞마당으로 달려들어왔습니다. 그가 땅에 엎드려 한참 동안 슬프게 곡하니 온 집안이 당황해했습니다. 승려가 곡을 마치자 두 상주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 사는 중인데 감히 이 양반집 안주인 초상에 당돌하게 들어와 곡을 하시오. 승려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소인은 아무종과 아무여종의 아들입니다. 소인이 대부인 마님의 하늘 같은 은덕을 입어 다시 살아나 감사의 마음을 마음에 새겨두었으니 하루라도 감히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마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문을 들었으니 어찌 달려와서 곡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상주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일의 전말을 실증나도록 들었던 터였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 승려가 아무 여종이 곳간에서 안고 있던 그 아이임을 알아채고 서로 바라보며 탄식하고 감탄했습니다. 승려는 여러 날 행랑에서 머물다가 성복을 지내자 물었습니다. 상제님, 이렇게 거창하게 성복하고 장례를 시작하셨으니 다음 일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평소 정해두신 장지는 있습니까? 상주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 선사는 이미 남은 자리가 없고 또 집이 가난해 자리를 새로 마련하기도 쉽지 않으니 그게 걱정이라네. 승려가 말했습니다. 소인이 곳간에서 나온 뒤로 소인의 어머니는 저를 안고 젖을 줄 때마다 저를 어루만지며 말했죠. 너에게 오늘이 있는 건 다 마님의 은덕이다. 하늘, 땅, 바다조차 그 은덕의 높고 깊음을 말하는 데는 부족하다. 너는 뒷날 은혜를 꼭 갚아야 하느니라.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지만 남기신 부탁은 아직 귓가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보답하려는 일념이 제 가슴 속에 맺혀 있지요. 소인이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다행히도 이 신사를 만나 풍수의 기술을 거칠 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마음에 두고 20년 동안이나 산지를 구하러 다녔는데 여기서 30리쯤 되는 곳을 점지해 두었습니다. 그것은 모자 모향의 들인데 다른 풍수가의 말일랑 듣지 마시고 마음을 정해 하관을 하시면 대개 앞날에 조상의 덕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소인의 빚도 가히 다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주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지극한 정성을 들였는데 어찌 다른 데서 구하겠소? 그 장지는 어느 곳에 있소? 여기서 강 하나만 건너면 인천 땅입니다. 저와 함께 가서 살펴보시죠. 다음 날 상주 두 사람은 승려와 함께 그곳으로 갔습니다. 승려가 쑥이 우거진 움푹한 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곳입니다. 이곳입니다. 상주가 말했습니다. 이곳에 오래된 무덤이 있는데 어찌 쓸 수가 있겠어. 이곳은 고인이 무덤을 둔 곳이기는 하지만 진짜 장지는 아니랍니다. 당장 파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무덤을 파보니 고려시대에 묘표를 묻어둔 곳이었습니다. 상주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마침내 나를 잡아 하관하니 승려는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소인의 일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마님도 능히 복지로 가셨으니 행운이 막대할 것입니다. 3년 뒤에는 댁의 가게가 조금 나아질 것이고 10여 년 뒤에는 작은 상제님께서 과거에 급제하실 겁니다. 그 뒤부터 무한히 크게 번창하실 것입니다. 작은 상제가 광근이었습니다. 광근은 과연 계사년 문과에 급제했고 청직을 여러 번 역임했습니다. 그 자손도 번성하니 빛이 났습니다. 임자년간에 광근은 안동원으로 있었는데 그때 영남의 한 지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광근의 친산을 보고 떠들썩하게 시비를 가리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그곳을 비방하고 헐뜯었습니다. 광근이 그 말에 현혹되어 무덤을 옮겨 장사를 다시 올리려고 무덤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산 위에서 한 늙은 승려가 승려들이 입는 회색의 웃옷을 손에 들고
급히 산에서 내려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파지 마시오. 파지 마시오. 잠깐만 기다리시오. 광글은 이상하다고 생각해 일을 중단시키고 기다렸습니다. 앞으로 다가온 사람을 보니 지난번에 장지를 가려준 승려였습니다. 승려는 무난 인사를 올리고서 급히 물었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산소를 옮기려 하십니까? 재해가 있을 거라 하오. 만일 땅속에 안 원하다면 영감님께서는 마음을 놓으시겠습니까? 그럴 것 같소. 승려는 즉시 무덤 왼쪽으로 구멍을 뚫어 광글에게 손을 넣어보게 하고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따뜻한 기운이 있어? 재해는 없을 것 같소이다. 승려가 말했습니다. 빨리 완전히 봉분하십시오. 영원히 마음 놓으시고 앞으로 절대 이장할 생각일랑 하지 마십시오. 그러고는 작별하고 떠나며 말했습니다. 올해 봄 여름 사이에 영감님께서는 필시 눈병을 앓을 것이고 그 뒤로 앞을 못 보시게 됩니다. 이 산소를 파손하지 않고 평온하게 12년만 지냈다면 조상의 덕이 어느 지경까지 이를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을 것입니다. 오늘 마침내 이같이 되어버렸으니 모두 영감님의 운수겠지요. 그러고는 떠났습니다. 광글은 과연 임자년 가을 기온이 달라진 후 눈병이 들어 끝내 앞을 못 보게 되었고 오래지 않아 죽었습니다. 그 승려의 말이 꼭 들어맞았던 것입니다. 해악의 대가 이양복, 선조 경자년에 백사 이양복이 호남 지방 채찰사가 되었습니다. 임금이 영모의 조짐을 살펴보라고 명령했는데 이양복이 이렇게 개를 올렸습니다. 역적이 새나 짐승, 고기나 자라처럼 여기저기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아니기에 살피기가 어렵나이다. 사람들이 모두 기담이라 했습니다. 국법에 삭탈관직이 된 자는 비록 대신을 지냈더라도 급제라고 불렀습니다. 한음은 영의정으로 있다가 삭탈관직이 되어 급제로 풀렸습니다. 백사도 좌의정으로 있다가 조정의 시비에 말려들게 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같은 곳에서 함께 공부한 친구는 이미 급제했는데 나는 언제 급제해 멀리 떠나 살 것인가. 공이 동쪽 교회에 살고 있을 때 한 백성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소인은 국가에서 집집마다 부과하는 부역 때문에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답니다. 그러자 공이 대꾸했습니다. 나 역시 호역 때문에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도다. 그 무렵 공은 역적을 두둔한다는 뜻인 호역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호역과 의미 같았기에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공이 이처럼 우스개를 잘했습니다. 이 무렵 나라에 일이 많아 일마다 해당 관사에서 대신과 의논해야 한다며 부르는 까닭에 그 번거로움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하루는 백사가 이를 의논하느라 예부시랑과 같이 있었고 백사는 생각을 짜내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안에서 여종이 나와 아뢰었습니다. 말먹이 콩이 다 떨어졌나이다. 무엇을 주면 될는지요. 백사가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말콩 대신 쓸 것도 대신과 의논해야 하느냐. 듣던 사람들이 배를 쥐고 웃었습니다. 개축여곡 때 어떤 사람이 자산 사람 이춘복을 고인했습니다. 금호랑이 자산에 도착해 추적해보니 경내에 이춘복은 없고 이원복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금호랑이 조정에 보고하니 국정에서 이원복을 잡아와 신문하려 했습니다. 이때 공이 죄인을 신문할 때 이를 주관하던 재판장 자리인 위관에 있었는데 중론이 워낙 단단히 정해져서 바뀔 수 없다는 걸 간파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죄에 묶이는 상황이 안타까워 말했습니다. 내 이름 역시 저와 비슷하다. 모름지기 나도 글을 올려 나 자신을 변호하고 나서야 죄를 모면할 수 있겠구려. 좌우 사람이 서로 쳐다보며 웃으니 그제야 옥사가 그쳤습니다. 이 무렵 여곡이 크게 일어나 연저의 법률이 매우 엄격했습니다. 공이 아무 동요도 없이 한마디 말로써 능히 옥사를 해결해 주니 그를 위대하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증거가 분명치 않은데도
어쩔 수 없이 자백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공이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내일 일찍이 소나무 껍질을 찧어 떡을 만든다고 들었는데 오늘 보니 사람을 찧어 역적을 만드는구나. 그의 기상은 넓고 당당했으며 거기에 해악을 곁들이니 그에 힘입어 옥사가 바로잡힌 경우가 무척 많았습니다. 명기를 용서한 부인 조태혁의 처심 씨는 본래 시기와 질투가 심했습니다. 태혁은 그녀를 호랑이처럼 무서워하여 한 번도 다른 여자를 범하지 못했습니다. 형, 태구가 평안감사가 되었을 때 태혁은 승지로 임금의 명을 받들고 가서 평양 가명에서 며칠 머물렀습니다. 그는 그때 처음으로 한기생에게 한눈을 팔았습니다. 소문을 들은 심씨는 당장 행장을 갖추어 오라비와 함께 평양 가명으로 가서 그 기생을 때려 죽이려 했습니다. 태혁은 그 소식을 듣고 실색하여 할 말을 잊었습니다. 태구 역시 크게 놀라 이 일을 장차 어쩌면 좋을까 하며 기생을 피신시키려 했습니다. 그러자 기생이 말했습니다. 소인이 피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살아날 방법이 있사오나 제가 가난하여 필요한 물건을 조달할 수 없네요. 태구가 그 이유를 물으니 기생이 대답했습니다. 소인이 진주와 비치로 몸을 치장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한탄스럽습니다. 태구가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날 방법이 있다면 천금이라도 마련해 주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거라. 또 태구는 막객으로 하여금 심씨에게 돈이 들어오는 대로 주라 했습니다. 그리고 평안남도와 황해도에 비장을 보내 심씨에게 문안을 올리고 주전을 갖추어 보내 음식을 대접하게 했습니다. 심씨 일행이 황주에 이르니 평양 가명에서 온 비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지공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에 이 심씨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조정에서 온 사신이라고 행차에 비장이 따라와 문안을 드린단 말이냐. 또 노잣돈이 풍족하니 내 어찌 지공을 쓰겠는가. 심씨는 그들을 모두 물리치고 중화에 이르렀습니다. 중화에서도 또 그렇게 물리쳤습니다. 심씨 일행은 평안도 용천군을 지나 길게 뻗친 숲속으로 막 들어가려 했습니다. 때는 늦봄이라 심리숲에 봄기운이 무르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맑은 강이 굽이굽이 흘러가는 경치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심씨는 가마에 발을 걷어올리고 밖을 구경했습니다. 긴 숲을 지나 수풀이 끝나는 곳에서 바라보니 백사장은 비단결처럼 펼쳐졌고 맑은 강은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석회를 바른 성 위에 낮게 쌓은 담이 강가를 빙둘러 있었고 상선들은 물 위에 어지러이 모여들었습니다. 영광정, 대동문, 을밀대 초연한 가운데 을밀대의 누각 단청이 반짝였고 집채들도 아득하니 눈이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심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과연 천하 절승이구나. 이름이란 헛되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구나. 심씨가 경치를 구경하면서 가고 있는데 저 멀리 백사장에 홀연 한 점꽃이 나타나 아련히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일개명기였습니다. 그녀는 노기용상을 입고 안장에 비단 술을 놓은 말을 타고는 가로질러 달려왔습니다. 심씨가 속으로 괴이하게 여겨 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다가오더니 말에서 내려 꾀꼬리 같은 소리로 창을 하듯 말했습니다. 암흑의 기생 뵙기를 청하옵니다. 그 이름을 들은 심씨는 화가 3000길이나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암흑의 기생이라 했느냐? 암흑의 기생? 내가 무슨 일로 날 만나려 하느냐? 심씨가 기생을 일단 말 앞에 서게 하니 기생은 얼굴을 가다듬고 공손히 섰습니다. 심씨가 보니 그 얼굴은 이슬을 머금은 복사꽃 같고 허리는 바람에 하늘거리는 가는 버들 같았습니다. 기생은 비단과 비치 구슬과 진주 구슬로 위아래를 장식했는데 진실로 경국지색이었습니다. 심씨가 한참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고 18비옵니다. 심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과연 명물이긴 명물이구나. 이런 명기를 보고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졸장부겠지.
너를 죽이려고 왔지만 너를 보니 명물이라네 어찌 손을 댈 수 있겠느냐. 너는 가서 우리 집 영감을 잘 모시도록 해라. 다만 우리 영감은 다 타버린 재처럼 늙은 사람이니 너에게 지나치게 빠져 병이라도 나면 그 죄로 죽어 마땅하리라. 그러니 너는 행동을 삼가고 또 삼가라. 심씨는 말을 마치자마자 말을 돌려 경성으로 향했습니다. 태구가 소문을 듣고 급히 심부름꾼을 보내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제수씨의 행차가 성 밖에까지 이르렀는데 성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는 것은 웬일입니까? 잠시 성 안으로 들어오셔서 가명에서 며칠 머무시다가 돌아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심씨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비렁뱅이도 아닌데 뭐하러 성 안에 들어간담. 그녀는 돌아보지도 않고 경성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 태구가 기생을 불러와 물었습니다. 너는 어쩌면 그리도 대담하게 호랑이 입 가까이 갔다가 도리어 죽음을 면했느냐? 기생이 대답했습니다. 부인이 비록 사납고 질투가 많지만 천리 박당까지 이렇게 행차한 것을 보면 절대 좀생이 아녀자는 아니지요. 말이 발길질하고 깨무는 것을 보면 그 걸음걸이를 짐작할 수 있으니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죠. 소인이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비록 부인을 피한들 죽음을 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곱게 화장하고 가서 절을 했습니다. 맞아 죽는다 해도 어쩔 수 없었겠지만 혹여 저를 보고 어여삐 여겨주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 문꼭 김수왕의 부인 나씨는 명촌 나양저의 노이로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딸의 짝을 얻어주려고 셋째 아들 사면에게 민씨 댁으로 가서 그 집 젊은이들을 보고 사윗감을 골라오게 했습니다. 사면이 다녀와서 말했습니다. 민씨 댁자제들은 모두 기가 약하고 용모도 빼어나지 않아 합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 댁은 명문가인이라 후진이 분명 그러하지 않을 것이다. 그 뒤 사면은 이씨 댁자제를 사윗감으로 점찍어 와서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사윗감을 얻었나이다. 부인이 물었습니다. 누구지? 풍모와 범절은 어떠하더냐? 풍모가 훌륭하고 재능이 뛰어나니 진실로 큰 그릇입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좋지. 사위를 맞이하여 신랑 신부가 잔을 주고받는 합근하는 날 부인이 신랑을 보고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셋째 아이가 눈은 있지만 안목은 없구나. 사면이 이상하게 여겨 물으니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신랑이 좋기는 좋아. 하지만 수명이 길지 않다. 길어도 30을 넘기지 못할 것이니 너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윗감으로 골랐느냐? 이윽고 골똘히 살펴보다가 또 탄식했습니다. 우리 딸이 먼저 죽을 것이니 또 어찌하겠느냐. 부인이 사면을 계속 책망했으나 사면은 끝내 그렇게 되리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지제 민진호와 다남 민진원 등 여러 젊은 종영제가 일이 있어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사면이 들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민씨 집안과 혼인을 맺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하셨죠. 오늘 민씨 댁자제들이 왔습니다. 창틈으로 잘 살펴보십시오. 소자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부인이 엿보고 나서 다시 사면을 꾸짖었습니다. 내가 안목이 없는 게 확실하구나. 이 소년들은 모두 귀인으로서 후세의 이름을 날릴 큰 그릇이다. 혼인을 맺지 못한 것이 아깝구나. 그 뒤 과연 그 말대로 되었습니다. 민씨 자제들은 모두 크게 현달했지만 이 씨는 30을 간 넘기자마자 죽었습니다. 벼슬도 겨우 종고품 관직인 참봉이었습니다. 부인의 딸은 이 씨보다 1년 먼저 죽었습니다. 부인은 일찍이 비단 3단을 짰습니다. 한 단으로는 남편의 관복을 만들고 남은 2단은 깊이 숨겨 보관해 두었습니다. 둘째 아들 농암이 급제했을 때도 그 비단으로 관복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맏아들 몽화가 음관으로 벼슬을 얻자 관복을 짓게 했습니다. 나머지 한 단은 다시 감추어 두었다가 손자사위 조문명이 급제하자
그것으로 관복을 지었습니다. 세 사람의 지위가 모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인 삼공에 이른 걸 보면 부인은 삼공에 이르지 못할 사람에게는 조복을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농암이 과거에 급제에 들어가 뵈니 부인이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찌 살림처사 같으냐. 그뒤 몽화가 급제하여 들어가 뵈니 부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대신이로다. 청렴한 부제학 이병태. 부제학 이병태가 처음에 경상도 관찰사에 제수되었을 때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놓아여 그를 합천군수로 좌천시켰습니다. 저인이 이공의 집에 가서 보니 불을 떼지 못한 지가 며칠이나 되어 걱정도 되고 다급하기도 하여 쌀 한 말과 1급 청어 몇 두름을 급히 공의 집사람에게 보냈습니다. 이공이 조정에서 하직하고 돌아와 쌀밥과 어탕이 있는 것을 보고 집사람에게 어디서 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집사람이 사실대로 대답하니 이공이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어찌 아랫사람으로부터 명분 없는 물건을 받는단 말이오. 이공이 저인에게 밥과 국을 내주어 돌려보냈습니다. 이공은 합천군에 부임해서 티끌만큼도 사사로이 취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큰 가뭄이 들어 도 전체에서 기우제를 지냈으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공도 기우제를 올리고서 제단 아래 뙤약볕에 엎드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비를 얻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기도하리라. 이공은 미음만 먹으며 며칠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마침내 한 줄기 검은 구름이 이공이 기도하던 산 위에 일었습니다. 잠시 사이에 큰 비가 쏟아져 그 지대가 두루 흡족했지만 이웃한 다른 읍에는 비 한 줄기 내리지 않았습니다. 도 전체에서 합천 한 곳만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아, 이 역시 기이한 일이다. 당시 해인사에는 종이를 만들어 바치는 부역이 내려졌는데 절의 승려들은 매번 이를 고질적 폐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공이 원으로 부임하고 나서는 종이를 한 장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마침 문서를 정리하는 일이 생겨 승려들에게 두껍고 품질이 좋은 편지지인 간지 3폭을 바치라는 분부가 내려졌습니다. 각방 스님이 모두 모여 각자 간지 한 폭씩 다듬이돌에 다듬어 반드럽게 만든 10폭을 바쳤습니다. 이공이 그것을 가져온 스님을 잡아들이라 명하고는 분부했습니다. 관에서 3폭을 가져오라는 분부를 내렸는데 한 폭이라도 가감이 있다면 다 죄를 지은 것이도다. 너는 어찌 감히 폭수를 늘려서 바친단 말이냐. 그러고는 3폭만 뽑아두고 7폭은 돌려주었습니다. 스님은 간지를 받아 나와서 관아의 종들에게 주었지만 그들도 모두 받지 않아 부득이 관아의 문에 걸어두고 떠났습니다. 그 뒤 이공이 문을 나가다가 그것을 발견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물어 이유를 알고는 웃으면서 책상 위에 두게 했습니다. 이공이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 그걸 보고는 한 폭을 더 쓰고 나머지 6폭은 사물을 인계할 때 전하는 문서나 장부에 기록해두게 했습니다. 이공은 한가한 날이면 해인사로 놀러가곤 했는데 그때 명승지에 새긴 이름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공이 폭포 아래 웅덩이에 우뚝 솟아있는 바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바위에 제명을 새기면 좋겠는데 수심이 깊은 곳에 바위가 서 있어 발 디딜 곳이 없는 거로 새길 수가 없겠군. 여러 스님이 이 말을 전해 듣고 이래 동안 목욕제계하고 산신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때는 5월이었는데 웅덩이 물이 얼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베어 사다리를 만들어 올라가 제명을 새겼습니다. 이공이 임기가 끝나고 돌아갈 때 읍의 대소민이 길을 막고 말했습니다. 부디 물건 하나라도 남겨주시어 영원히 잊지 않을 증표로 삼게 하소서. 이공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읍에 와서 몸에 걸칠 게 하나도 없어 도포 한 벌을 지었지. 이공이 도포를 꺼내 주었는데 거친 배로 지은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도포를 모시는 사당을 세우고 청백사라 이름 붙였습니다. 오늘날까지 봄, 가을에 이곳에서 제사를 지낸다 합니다.
훔친 재산을 돌려준 재상. 재상 이 아무개는 젊었을 적에 마음이 너그러워 작은 일에 거리낌 없으니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온갖 재주가 많았는데 특히 닭싸움을 시키고 말을 모는 것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하루는 서울 동대문 근교 밖으로 나갔는데 어느 종이 긴둑 위에서 준말을 끌며 걸음걸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말은 흰색이었고 사슴다리에 오리가슴을 하고 있었으며 눈은 큰 방울 같았습니다. 또 은안장에 수놓은 굴레를 갖추고 있어 사람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했습니다. 재상이 반가워하며 한번 말을 타고 달려보고 싶다 하자 종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재상이 안장에 올라타자마자 말은 회오리 바람처럼 어디론가 달려갔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 깊은 산 큰 골짜기의 초막에 이르러 재상이 말에서 내려 살펴보니 사나이 수백 명이 앞에 서서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모두 양민입니다. 추위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화적이나 도둑의 무리를 만들었죠. 각자 생계를 꾸려갈 재산을 모으고서 다시 양민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지혜가 얕고 생각이 짧아 아직 재물을 모을 방도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낭군께서 오셨으니 꾀를 내어 우리의 소원을 풀 수 있도록 해주소서. 재상이 말했습니다. 나는 유생이다. 시선은 알지만 이런 일은 알지 못하니 너희가 내게 한 요청은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고 뒤로 물러나면서 앞으로 가려는 것과 뭐가 다르겠나? 이렇게 말하며 100번 고사했지만 끝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재상은 밤낮으로 생각한 끝에 마침내 허락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서울의 거부 홍동지에 집이 있습죠. 아들과 과부만 사는데 재산이 수만금 되지요. 어떻게 하면 그 재산을 다 훔쳐올 수 있을까요? 재상은 부득이 한계교를 냈습니다. 너희는 수백 금을 가지고 서울로 들어가 홍동지 집의 단골무당인 맹인무녀와 근처에 사는 맹인 박수무당을 찾아내어 돈을 먹여 단단히 거래를 체결하거라. 홍동지 집사람들이 집안에 병괴가 일어났다고 기륭을 물으러 오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부탁하거라. 집안에 귀신이 일어나 장차 큰 화가 닥쳐올 텐데 아무 날이 가장 흉한 날이라. 그날에는 남녀노소 막론하고 집안 사람 모두 집을 비우고 밖으로 나가 피해야만 목숨을 건질 것이니 그때는 집안에 궤변이 일어나더라도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이다. 이렇게 너희는 무당과 맹인 모두에게 똑같은 말을 하도록 부탁하고 나서 사방에 몸을 숨겼다가 밤이 되면 기와 조각이나 모래, 돌을 그 집으로 던지거라. 3일 밤을 계속 그렇게 하면 반드시 홍동지 집에서 점을 치러 갈 것이고 또 아무 날이 되면 무당의 말에 따라 집을 나가 피할 것이니라. 그러면 그날 밤 그 집 포화를 모두 꺼내오너라. 과연 사람들은 그 꾀대로 하여 수만금을 얻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재물을 골고루 나눠 가지고 재상에게는 각자의 몫의 2배를 주니 재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재물을 바라고 그 일을 했겠느냐. 한순간 살아남으려고 이를 도모했을 뿐이니라. 보화 중에는 수놓은 비단으로 싼 옥동자 조각이 있었습니다. 재상은 그것을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이걸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재상은 마침내 준말을 타고 돌아갔습니다. 여러 사람도 모두 흩어졌습니다. 재상은 그 이야기를 비밀로 하고 끝내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재상은 그 뒤 과거의 급제에 평안감사가 되었습니다. 재상이 홍동지의 아들을 불러오니 그의 나이가 아직 어렸습니다. 그를 비장으로 데려가서 가명 창고에 남은 물건을 모두 맡겼습니다. 재상이 임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홍 비장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물었습니다. 재상은 자네 댁에 갖다 두게나? 라 했습니다. 홍 비장이 집으로 돌아와 다시 여쭈자 재상은 자네 노모더러 나를 좀 보러 오라 하시게 라고 했습니다. 과연 노모가 오니 재상은 내당으로 가서 그를 만났습니다. 재상은 옥동자를 꺼내주며 말했습니다. 노인께서는 이 물건을 알아보시겠소. 노모는 그걸 보자마자 비 오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상이 물었습니다. 왜 우시오? 이것은 저희 가장께서 역관으로 영경에 갔다가 가져오신 물건이죠. 저희에게 아들 하나가 있는데 옥동자가 저희 아이와 닮았다며 영경 사람이 그걸 주어 우리 아이의 수명을 늘려주었지요. 참 기이한 일입니다. 모년의 집안에 괴이한 일이 생기고 또 도둑을 맞은 환란이 있어 재산을 다 잃어버렸죠. 이 물건 역시 그때 잃어버렸는데 대감님께서 어떻게 이걸 얻으셨는지요? 재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에게도 역시 기이한 일이 있었는데 노인댁 물건임을 분명히 알았기에 이렇게 돌려주는 것이라오. 또 가명 창고에 남은 물건들도 이미 아드님에게 주었으니 잃은 재산을 충당하기에 충분할 거요. 노모는 고사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재물로 다시 부자가 되었다 합니다. 아버지를 살려낸 효자 아들. 충주의 홍착이라는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아버지 임보가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옥에 갇혔습니다. 어머니 최 씨는 차기에게 몇 달 젖을 먹이고는 남편의 억울함을 풀려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차기는 둘째 아버지 집에서 자라나 둘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렀고 자기가 임보의 아들인 줄은 몰랐습니다. 차기는 겨우 몇 살 되지도 않았는데 아이들과 놀다가 깜짝 놀라서 울며 먹지도 않았습니다. 숙모가 그 이유를 물어도 대꾸하지 않다가 한참 뒤에야 그쳤습니다. 한 달에 3번은 이러했으니 집안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 뒤 읍사람들의 말에 따라 따져보니 관에서 죄수를 신문한 날마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모두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차기가 마음 아파할까봐 더욱 아버지 일을 숨겼습니다. 차기가 10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임보가 생각하기를 이제 자신은 연로하고 석방될 기약도 없으니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명이 끊어져 아들 얼굴도 못 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집안 사람으로 하여금 차기에게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그를 옥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차기는 부친을 끌어안고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러고는 읍에 거주하면서 뗄나무를 팔아 쌀을 사와서 부친을 공양했습니다. 최 씨는 서울에서 몇 년이나 머물며 여러 번 상소를 올렸으나 회답을 받지 못한 채 객사하고 말았습니다. 차기는 어머니의 시신을 고향으로 모셔가 장례를 치르고 나서 아버지를 뵙고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려 했지만 끝내 이루지 못하고 한을 품고 돌아가셨습니다. 장성한 자식이 없으니 소자가 어리기는 하지만 소자가 아니면 누가 아버지를 사제에서 구하겠습니까? 아직 어리고 약하다며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지만 차기는 몰래 빠져나와 서울까지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신문고를 두드렸습니다. 그 일이 안철사에게 보고되었지만 역시 회답은 없었습니다. 차기는 서울에 눌러앉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음해 여름 때마침 큰 가뭄이 들자 임금은 안팎에다 무거운 죄인들을 다스리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차기는 대궐 아래 엎드려 있다가 조회에 들어가는 공경대부들을 만나면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10여 일이 지나자 구경하던 사람들이 모두 감동해 그에게 밥을 가져와 먹여주기도 하고 그의 머리를 빗겨 이를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형조판서가 죄인에 대해 의논하고자 임금을 아련하던 중에 그 상황을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임금이 측은하게 여겨 안찰사에게 명해 사정을 자세히 조사해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안찰사는 옥사가 오래되었고 일이 분명하지 않다며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려달라고 보고했습니다. 임금은 특별히 죽음은 면하게 해 차기의 아버지를 영남으로 귀양 보내라고 했습니다. 처음 안찰사에게 명이 내려졌을 때 차기는 더위를 무릅쓰고 300리를 달려가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안찰사가 임금께 보고하자 차기는 역마보다 앞서 달려가다가 서울까지 100리를 남겨두고 병이 났습니다. 따르던 사람들이 잠시 머물다 가자고 했지만 차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병을 무릅쓰고 안간힘을 다해 대궐에 이르러 엎드리니 종기가 크게 도졌습니다. 나흘 동안 인사불성이 되어 때때로 잠꼬대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살아났어. 사면이 내려지자 옆 사람이 알려주었습니다. 자기는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정말이오. 우리에게 이토록 너그러우시다니. 판결문을 읽어주자 자기는 눈을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두 손을 들어 하늘에 3번 축수를 드리고 벌떡 일어나 춤추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살아나셨네. 우리 아버지 살아나셨네. 그러고는 쓰러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밤 자기는 결국 죽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14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감옥에 갇히던 해에 태어나 아버지가 감옥에서 나오던 날 죽었으니 멀고 가까운 곳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생이 들려주는 두 남자 이야기. 평양에 한 기생이 있었는데 어릴 적부터 빼어난 자태와 감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많은 남자를 겪었지만 그중 잊을 수 없는 사람 둘이 있다 했습니다. 한 사람은 멋지고 아름다워서 또 한 사람은 추악하기에 잊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물으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어릴 적 순사를 모시고 영광정에서 잔치를 열었지요. 석양 무렵 난간에 기대어 길게 뻗쳐 있는 숲을 바라보는데 어리고 아름다운 한 사람이 당나귀를 타고 나는 듯 달리는 듯 강변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배를 불러서 타고 강을 건너 대동문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 풍채가 늠름해 신선 같아 보였습니다. 나는 심신이 취한 듯하여 측간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누각에서 내려와 그가 어디로 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대동문 안에 한 점사로 들어가더군요. 그곳을 눈여겨봐두고 잔치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화장을 고치고 촌안하게 옷을 입고 저녁에 그 집으로 갔습니다. 창틈으로 몰래 보니 정말 옷 같은 미소년이 등촉 아래서 책을 읽고 있었지요.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과 동침하지 못한다면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창밖에서 기침소리를 내니 그 소년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주인 집 안악입니다. 그러자 그가 또 물었습니다. 늦은 밤에 무슨 일로 왔소? 오늘 저희 집에 장사꾼들이 많이 들어와 잘 곳이 없습니다. 윗목 한 자리를 얻어 잘 수 있을까 해서요. 그럼 들어와도 좋소. 그가 문을 열어주어 저는 들어가 등쪽 뒤쪽에 앉았습니다. 그분은 곁눈질도 하지 않고 단정하게 앉아 책을 읽더군요. 그분은 밤이 더욱 깊어지자 등촉을 끄고 누웠습니다. 이윽고 제가 신음소리를 냈지요. 소년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그리 아픈 소리를 내시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전부터 가슴과 배 쪽에 통증이 있었죠. 방온돌이 차가워 고질병이 도졌나 봅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등 뒤가 따뜻하니 이리로 와서 누우시오. 저는 그의 등 뒤로 가서 누웠습니다. 그는 식경이 지났는데도 역시 돌아보질 않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행차는 혹 내시가 아닌가요? 그게 무슨 말이오? 첩은 사실 주인집 안악이 아니고 관기입니다. 오늘 영광정에서 행차의 풍채와 거동을 보고 속으로 무척 흠모하게 되어 이런 모습으로 여기까지 와서 한번 뵙고자 한 것입니다. 첩의 자질이 추악한 것이 아니고 나이로 보아 행차 또한 노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요한 밤 아무도 없는 곳에 남녀가 함께 있는데도 한 번도 돌아보시지 않으니 고자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그러자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광기란 말이냐?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내가 주인집 안악내라 생각하고 그런 것이니라. 이제 옷을 벗고 동침하는 게 좋겠구나. 그리하여 그분이 저와 더불어 희롱하는데 그 풍요와 흥미가 가히 화류장에서 노는 사람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분과 마음껏 정을 나누었지요. 새벽이 되자 그분은 일어나서 행장을 바삐 챙기고는 나설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 말했지요.
뜻하지 않게 만나 하룻밤 인연을 행복하게 맺었다. 이제 헤어지면 다시는 만날 기약이 없으니 이별의 회한을 어찌 말로 다하겠느냐. 내 행랑에 정을 표할 물건이 없어 시나 한 편 남겨줄까 한다. 그러고는 제게 치마폭을 펴들게 하고 시를 써주었습니다. 강물은 먼 길 나그네인 양 머물지 않고 산은 아름다운 사람처럼 보내는 정이 그윽하네. 은촉 오경의 비단 휘장 차가운데 비바람 수풀에 가을 소리 가득하네. 그분이 시를 다 쓰고 나서 붓을 놓고 일어나니 저는 소매를 부여잡고 울면서 사는 곳과 성명을 여쭈었지요.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산수와 누대 사이를 떠도는 사람이니 사는 곳과 이름은 알아서 뭐 하겠느냐? 그러고는 훌쩍 떠나갔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그분을 잊으려 해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매일 시가 쓰여 있는 치마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아름다워 잊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일찍이 저는 수청 기생으로 순사를 모시고 있었죠. 하루는 관청에 문지기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문 밖에 아무 곳에 마름인 아무개 동지가 순사님을 아련하려고 와 있습니다. 순사가 들어오라 하니 곧 몸집이 큰 촌놈이 나타났습니다. 베옷을 입고 집신을 신었으며 허리에는 빛바랜 홍대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금관자랍 씌고 둘렀는데 완전히 구리색이었죠. 눈과 눈썹이 사납고 생김새도 추악했으니 일개 천봉장군이었습니다. 그가 들어와 절을 하니 순사께서 물으셨어요. 무슨 일로 먼 곳까지 왔는가? 소인은 먹고 입는 것이 구차하지 않고 사또님께도 달리 소망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어여쁜 기생을 얻어 정을 통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입니다. 이를 위해 천리길도 마다 않고 왔습니다. 순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그리 간절하다면 이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기생을 골라보거라. 그놈은 명을 듣자마자 곧바로 수청 기생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생들이 일시에 풍비박산 도망치니 그놈이 기생들을 쫓아왔지요. 그놈이 한 기생을 잡고 말했습니다. 얼굴이 못생겼다. 또 한 기생을 잡고는 말했죠. 몸매가 적합지 않다. 그러다 저에게 다가와 제 몸을 잡아보고는 말했어요. 좋기 쓸만하구나. 그놈은 저를 안고 담모퉁이로 가서 강간했습니다. 저는 그때 힘이 약했기에 그를 당해낼 수 없었어요. 죽도록 반항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놈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지요. 얼마 뒤 몸을 빼내 집으로 돌아와서 따뜻한 물로 몸을 씻었지만 상한 비위가 가라앉지 않아 며칠 동안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놈이 진정 추악해서 잊지 못하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혼이 들어간 아이. 영광음리에 이생이 있었는데 지방의 향청에서 자비를 맡아보던 직책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막 말을 할 무렵 천연두를 알아 위독했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앉더니 이생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아무개야 이리 오너라. 아무개야 이리 오너라. 이생이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대답하니 아이가 말했습니다. 너는 아이를 업고 가리키는 대로 가야 한다. 이생이 말했습니다. 홍역은 바람을 쐬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어디로 간단 말이냐. 아이가 크게 통곡하면서 종기 부분을 손톱으로 긁어대니 이생은 탈이 날까 두려워 아이를 업었습니다. 아이가 광가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리로 가자. 이생이 말을 듣지 않으니 아이가 또 통곡했습니다. 이생이 부득이 관아로 갔습니다. 아이가 관아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이생이 저지하고 문지기도 막았습니다. 아이는 발을 구르며 크게 울부짖었는데 그 소리가 안채까지 들렸습니다. 태수가 무슨 일인지 묻자 문지기가 실상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태수는 드러나 보자며 아이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생이 아이를 업고 대청 앞에 이르자 아이는 갑자기 뛰어내려 성큼성큼 태수의 윗자리로 올라가 홀로 당당히 안석에 기대 앉아서는 놓여온 듯 태수의 아명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너는 어찌 이리도 무례하냐.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임종 때부터 말을 못해 집안일을 다 부탁하지도 못했으니 저승에서도 남은 하늘 억누르기 어려웠다. 이승에서는 얼굴을 대면할 길도 없었으나 근래 역기가 되어
읍내 이생의 집에 머물면서 다행히도 친밀해져 이렇게 기구히 너와 만나게 되었다. 이제 혼을 놓아주어 영원히 이승을 떠나려 한다. 태수는 혼란스러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반신반의했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만일 내 말이 믿기지 않거든 우리 집안의 은밀한 일들을 이야기해 진위를 따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고는 문벌과 자손과 논밭, 집들에 대해 조목조목 다 설명하니 과연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었습니다. 태수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내 누이가 살림살이가 어려워 의지할 데도 없이 고생하며 살고 있다. 그 아이 팔자가 기구한 고로 내가 언제나 모처에 북악전열 묘를 주어 시집갈 미천으로 삼게 하려 했다. 그런데 내가 병으로 갑자기 위태로워지는 바람에 뜻은 있었지만 마무리를 못했다. 내 누이의 가난이 뼈에 사무쳤으니 더욱 불쌍하다. 내 집은 부자이고 벼슬도 이어지니 창고가 풍성하구나. 그런데도 처자를 살찌우는 데만 급급하여 남매의 지극한 정을 생각해주지 않으니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늘 돋우고 수심을 품게 한다. 내 특별히 와서 너에게 경고하노라. 태수가 울며 말했습니다. 소자의 불초함으로 저승길에 근심을 끼쳐드렸습니다. 이제 이전의 허물을 꼭 고치고 누이에게 재산을 속히 나눠주겠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이생의 집도 곡식이 다 떨어져 재수를 마련하지 못하고 굶주림이 매우 심하니 내가 도와주거라. 아이는 말을 마치고 고꾸라졌는데 주위에서 급히 구명하니 한참 뒤에 소생했습니다. 아이는 엉엉 울기만 할 뿐 조금 전의 일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아이를 가마에 실어 이생의 집으로 보내주고 쌀과 돈도 후하게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의 병이 호련 나았답니다. 과장을 뒤흔드는 수재. 이일제공은 당시 이름난 선비였습니다. 별려문에 뛰어나 그 안목은 당시 누구도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과장에 들어가 동료를 잃고 낭패를 당해 과제 거는 현판 아래에서 서성이고 있다가 큰 우산 5-6개가 모여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등잔과 장막이 정갈하고 아름다웠으며 진귀하고 오묘한 맛의 음식이 주방에 가득했습니다. 이공이 장막을 걷고 들어가 보니 한 소년 수재가 안석에 기대 푹신한 융단 방석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생 십수명은 각기 답안지를 가지고 그 옆에 둘러앉아서 수재가 말해주는 것을 들으며 빠르게 베끼고 있었습니다. 수재는 이리저리 응답해 주는데 어떤 어려움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공이 옆에서 몰래 따져보니 자구의 배치와 순서가 규칙에 꼭 맞았고 대구도 정교하고 치밀하니 하나하나가 다 경책이 되었습니다. 이공이 놀라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의 성명을 물으니 수재는 껄껄 웃을 따름이었습니다. 시편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수재가 하인에게 시권 하나를 바치게 했습니다. 하인이 한참 뒤에 복명했습니다. 시권이 낙방했습니다. 수재가 또 시권 하나를 주며 말했습니다. 일단 이어서 또 바쳐보아라. 하인이 또 낙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수재가 또 다른 시권 한 장을 바치게 했습니다. 이렇게 5차례 단지를 만났지만 해는 아직 기울지 않았습니다. 수재가 일어나며 크게 웃고 말했습니다. 잘된 시권 여러 편이 한 번도 뽑히지 않은 것은 하늘의 뜻이다. 더 이상 바쳐서 뭐하겠나. 그러고는 장우산을 접고 나갔습니다. 이공이 시중 드는 사람에게 물어보아 그가 북헌 김공임을 알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아내. 병자호란 때 어느 송도 상인의 처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상인은 처를 잃고 울부짖다가 실성했습니다. 그는 은을 다 모아 심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는 마장군에 첩이되어 있었습니다. 상인은 은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모여 사는 곳으로 가 처에 대해 자세히 캐물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이렇게 답해 주었습니다. 당신 처는 마장군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어서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 양민이 되어서 돌아갈 가망이 전혀 없소이다. 당신은 잘못하면 개죽음 당하니 어서 돌아가시오. 상인은 그래도 처를 잊지 못하고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자 했습니다. 이웃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곳에 들어가 있어 나오지 못하니 그녀를 구하는 일은 몹시 어렵소. 다만 마장군이 매번 자정 무렵에 솟아나는 물을 마시는데 그녀만을 믿기에 한밤중에 반드시 그녀에게 물을 떠오라 하죠. 그 정원에 잠복해 있으면 혹 볼 수 있을지 모르겠소. 그러나 너무 위험한 방법이라오. 상인은 철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해 밤에 정원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과연 한밤중이 되니 처가 나타났습니다. 상인은 나가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더니 조금 뒤에 다시 나와 작은 보따리를 주며 말했습니다. 제가 비록 속절없이 오랑캐에게 정절을 잃었지만 한끗 마음만은 남아있죠. 당신이 제가 그리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마음으로까지 소홀히 대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몸을 빼낼 길은 전혀 없고 또 만일 돌아간다 하면 반드시 화가 미칠 것입니다. 당신은 부디 이걸 가지고 돌아가셔서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을 첩으로 얻어 천번 만번 몸조심하세요. 돌아가기를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추격을 당할까 걱정이에요. 빨리 시골집에 숨어 사흘간 먹을 양의 밥을 지어 갖고 떠나세요. 그러고는 손으로 건너편 산꼭대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산꼭대기에 석굴이 있어요. 그곳에 사흘간 숨어 있다가 출발하세요. 그러면 화를 면할 수 있을 거예요. 상인은 그 말대로 급히 밥을 지어 석굴 안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처는 서로 헤어졌던 그곳에서 스스로 목을 맸습니다. 마장군은 조선인이 온 것에 크게 놀라 병졸들을 풀어 수색하다가 사흘 만에 중단했습니다. 상인은 그제야 탈출해 돌아왔다 합니다. 꿈에 나타난 무덤 주인. 감사 이태연은 모군의 아들인 제학 이종학의 후예입니다. 젊었을 적 이공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나는 너의 선조 모군이니라. 사랑하는 내 아들 종학의 묘가 있는 곳을 요즘 자손들이 잊어버려 나무꾼과 목동을 막아주지도 못하니 심히 마음이 아프다. 종학의 후예로서 내가 그 묘를 찾아다오. 이공이 꿈속에서 두 손을 맞잡고 공손히 절하며 공경을 표하고 말했습니다. 묘를 찾고자 하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노인이 말했습니다. 내 글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니라. 이공은 놀라 깨어났는데 멍하여 그 말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모군의 여러 문집을 살펴봤지만 참고할 만한 대목이 없었습니다. 이공은 영남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모군에 흩어져서 전해지지 않은 문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한선비가 말해주었습니다. 영남 모 읍사람 집에 죽은 사람이 생전에 지어놓은 글이 약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구해볼 길이 없었습니다. 마침 이공이 공산 현감이 되어 내려가자 사람을 보내 그 유문을 구해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이종학의 무덤 앞에 세우는 표돌에 황해도 금천모리에 있다는 구절이 있어 비로소 그 꿈이 허황되지 않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공은 조정으로 돌아왔으나 옥당에서 한 말 때문에 파직되었습니다. 한가한 틈에 토산으로 가서 지어간 민가 마을들을 돌아다녔지만 막연해서 끝이 안 보였습니다. 저녁에 한 총가에 묵으며 총가 주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근처에 홍의 재상의 무덤이라 전해지는 오래된 무덤의 흔적이 있어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저희 집 뒤편 산기슭에 오래된 무덤이 있기는 했지요. 이공이 거기 계속 머물며 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무덤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과연 무덤에 표석이 있었고 그 뒷면에 묘에서 지내는 제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경작하던 밭에 대한 기록이 많았는데 촌 사람들이 그것을 뽑아 묻어버리고 묘전을 자기네 땅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곳에 가서 땅을 파보니 묘석은 묘 앞 한 길 정도 아래 논 속에 파묻혀 있었고 글자 획도 읽을 수 있을 만큼 선명했습니다. 그 뒤로 묘지기를 두고 묘를 지키게 하며 제사도 지내게 했습니다. 홍초와 스님. 홍초는 아산 대동촌 사람입니다. 일찍이 금강산으로 유람을 갔는데 외금강에서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혼자서 매우 빨리 걸었는데 가는 곳을 물어보니 사는 곳이 아주 멀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홍초가 따라가려 하자 스님이 말했습니다. 다리 힘이 세지 않으면 거기까지 못 가지. 홍초가 굳이 청하니 스님은 아래 위를 한참 살펴보다가 말했습니다. 갈 수는 있겠군. 그래서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궁벽한 길을 오르내리며 몇 리나 갔는지 몰랐습니다. 높은 산마루가 나타나더니 모래 봉우리 아래에 이르렀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 모래는 매우 고와 조금이라도 늦게 발을 옮기면 무릎까지 모래 속으로 빠지네. 나처럼 걸음 옮기는 법을 잘 배워 발걸음을 제게 옮기면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지. 홍초는 발걸음을 재촉해서 스님을 따라갔습니다. 꼭대기에 이르니 길이 산허리를 두르고 있는 것이 보였고 다른 쪽으로 가니 길은 끊기고 아래로 절벽이 펼쳐졌습니다. 아찔하여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맞은편과는 한 길 정도 떨어져 있는데 스님은 무난히 뛰어넘었지만 홍초는 따라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스님이 그 가운데까지 자기 몸을 눕혀주며 홍초에게 자기 가슴으로 뛰어들라 했습니다. 그 말대로 그가 몸을 날리니 스님이 안아주었습니다. 그 뒤로 차츰 나아가며 험한 길을 돌고 돌아 한 곳에 도달했는데 그곳은 별세계였습니다. 경치가 빼어나고 논밭은 기름졌습니다. 집 수십 채의 사람들이 살았는데 모두 스님이었습니다. 넉넉한 집들이 이어져 있고 시냇물이 휘감고 돌아가는데 골짜기 가득 뱃꽃나무가 있고 집집마다 배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도 다 인품이 넉넉하고 충실하니 홍초가 바깥 손님인데도 잘 왔다며 그를 매우 귀하게 여기고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돌아가며 홍초를 초대해 대접해 주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홍초는 돌아가고 싶어 왔던 길을 찾아보았으나 이곳으로 올 수는 있어도 나갈 수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나갈 길이 있기는 하다네. 두 사람은 짚을 엮어 방석 2개를 만들어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몇 리를 걸어가다 어느 고개를 넘으니 그 아래에 반석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반석은 깨끗하고 미끄러워 어디까지 내려가 있는지 끝자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방석 하나를 홍초에게 주고 다른 하나는 자기가 가졌습니다. 각자 방석을 등에 붙이고 반석 위에 누웠습니다. 몸을 흔드니 조금씩 아래로 내려가 한참 뒤에야 다 내려가 땅에 닿았습니다. 눈앞에 봉우리 눈처럼 하얗게 빛나는 봉우리가 드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봉우리 위에 둥근 바위가 있었고 그 위에 뿔같이 생긴 것이 마주서 있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생원은 기이한 일을 구경하겠는가. 즉시 봉우리 꼭대기로 올라가 돌멩이 하나를 들고 뿔 같은 것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지나니 뿔 같은 것은 점점 구부러져 꺾이더니 갑자기 쪼그라져 바위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시 다른 하나를 두드리니 아까처럼 구부러지고 쪼그라졌습니다. 홍초가 이게 무슨 물건이냐고 물으니 스님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큰 고둥인데 속칭 군중에서 호령할 때 쓰던 나팔이라고도 하네. 평소에는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것으로 군대에서 부는 뿔피리를 만든다고 하네. 거기서부터 30여 리를 가니 강원도 고성이 나왔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 동네는 이화동이라고 부르는데 배꽃 필 무렵이면 온 동네 가득 꽃잎이 어지럽게 흩날려 눈 내리는 아침 같다네. 천년된 동삼. 허백당 성현이 옥당 벼슬을 할 때 말미를 얻어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돌아올 때는 한창 더운 여름날이라 시냇가 수풀이 우거져 있었는데 성현은 경치 좋은 곳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쉬었습니다. 문득 한 객이 당나귀를 타고 왔습니다. 한 소동이 채찍을 잡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객은 당나귀에서 내려 마찬가지로 수풀이 우거진 곳으로 와서 쉬었습니다. 성현이 그와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배가 고픈 것 같아 먹을 것을 가져오게 하려 하니 객도 소동에게 명하여 버들 찬압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찬압을 연이 쪄서 익힌 어린아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동은 또 표주박을 바쳤는데 그 속에는
피 같은 술이 있었고 벌레와 구더기가 가득했습니다. 화초도 몇 가지 떠 있었습니다. 객은 아이의 사지를 찢어 들고서 맛있는 과일인 양 씹어 먹었습니다. 성년이 크게 놀라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음식인가요? 객이 대답했습니다. 영약이라오. 허백당은 눈살을 찌푸리고 흘겨볼 뿐 감히 그것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문득 객의 아이의 다리 하나를 성년에게 주며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성년이 말했습니다. 이런 물건은 평소 먹질 못합니다. 객이 다시 표주박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마실 수 있어. 성년은 아까처럼 사양했습니다. 객이 웃으며 그것을 마셨습니다. 화초도 다 건져서 잘게 씹어 먹었습니다. 먹다 남은 아이는 소동에게 주었습니다. 소동은 숲을 아래에 앉아서 그걸 먹었습니다. 소동이 앉아 있는 곳이 좀 떨어져 있었기에 성년은 소변을 핑계 삼아 나가서 소동에게 물었습니다. 내 주인은 어떤 사람이고 어디 사시는가? 소동이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성년이 말했습니다. 종이 어떻게 주인이 누군 줄 모른단 말이냐? 저는 수백 년 동안 수행만 했지 주인이 누구신지 아직 모릅니다. 성년이 더욱 놀라 계속 물으니 소동이 말했습니다. 아마 순양 선생이 아닌가 합니다. 조금 전에 먹은 것은 무슨 물건이냐? 1000년 된 동삼입니다. 술 안에 든 풀 이름은 무엇인가? 영지입니다. 성년은 놀라고 후회했습니다. 객 앞으로 나아가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소간이 목매하여 대선이 강림하신 것을 모르고 이절이 소홀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인연을 받든 것이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동삼과 영지를 이제라도 맛볼 수 있겠나이까? 객이 웃으며 소동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물건이 아직 남아있는가? 소동이 말했습니다. 방금 다 먹었나이다. 성년은 심장이 찢어지는 듯 괴로워하고 한스러워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객이 일어나 읍을 하고 장차기를 떠나려 하니 소동이 어디로 갈지 물었습니다. 객이 말했습니다. 이제 달천으로 가자. 해는 이미 졌습니다. 소동은 당나귀의 허리를 단단히 메었습니다. 객의 당나귀가 이 야위고 작아 빠르게 달리지도 못했을 텐데 눈 돌릴 사이에 아득해졌습니다. 성년이 말을 달려쫓아가 겨우 한 고개를 넘었는데 객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안하게 매를 맞고 생명을 건진 홍우원. 상서 홍우원이 과거에 급제하기 전 강원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는데 점사는 멀리 있었고 서둘러도 역참에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길가에 집 몇 채가 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정을 말하고 하룻밤 묵고 가기를 청하니 주인이 허락했습니다. 그 집에는 노부부와 젊은 며느리가 살았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나서 시아버지가 홍우원에게 말했습니다. 집안 제사가 있어 오늘 밤 타처에 가게 됐습니다. 어린 며느리 혼자뿐이니 우리 집도 잘 지켜주시고 편안히 주무십시오. 며느리에게는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출타하니 집에 너 혼자서라도 손님을 잘 대접해드려야 하느니라. 그리고 노부부는 문을 나섰습니다. 젊은 며느리는 알겠다고 하고 문을 잠그고 들어왔습니다. 한 방에서 함께 자게 되어 며느리는 손님에게 아랫목을 양보했습니다. 자기는 윗목에 앉아 등잔불을 켜고 시를 짰습니다. 홍우원이 며느리를 보니 시골 여자였지만 잠옷 아름다웠습니다. 마침 시어른도 안 계신데 함께 자게 되었으므로 한번 유혹해 보려 했습니다. 깊이 잠든 척하며 며느리 옆으로 굴러가 한 발을 그녀의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며느리는 먼 길 걸어오느라 피곤해 그런가 보다 하고 홍우원의 발을 양손으로 공손히 들어서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뒤 또 발을 며느리의 무릎에 올렸습니다. 며느리가 전과 같이 발을 내려놓았습니다. 홍우원은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녀가 강하게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또 발을 올렸습니다. 그녀가 비로소 홍우원이 자기에게 흑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를 불러 깨웠습니다. 홍우원은 깊이 잠든 척하다가 여러 번 부르자 비로소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켜며 희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홍 의원을 일어나 앉게 하고는 따졌습니다. 책 읽는 양반이라면 의리를 알아야 할 텐데 어찌 남녀가 유별해야 한다는 걸 모르나요? 시부모님께서 나가시며 손님은 양반이기에 의심하지 않고 집을 지켜달라 부탁하셨지요. 그런데도 깊은 밤중에 몰래 불미스러운 마음을 품었으니 양반 행실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모름지기 문 밖으로 나가서 회초리를 찾아오세요. 홍 의원이 이 말을 듣고 부끄러움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온통 빨개져서는 마지못해 문 밖으로 나가 회초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바지를 걷고 서라고 명했습니다. 홍 의원이 어쩔 수 없이 명에 따랐습니다. 그녀는 열 몇 대를 때리고 훈계했습니다. 내일 시부모님께서 오시면 자세한 사정을 다 말씀드릴 테니 다시는 헛된 생각을 하지 말고 편안히 주무세요. 그러고는 계속해서 시를 짰습니다. 다음날 돌아온 노부부는 손님에게 편안하게 잤는지 물었습니다. 홍 의원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밤사이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내 정절을 알기에 혼자 남겨 손님을 대접하게 했다. 젊은 남자가 여색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부드럽고 완곡하게 말씀을 드려 안 된다는 뜻을 보이면 될 것을. 내가 어찌 감히 회초리로 양반의 종아리를 때린단 말이냐. 그러고는 회초리로 며느리를 수십 차례 때렸습니다. 그리고 홍 의원에게 말했습니다. 촌 여자가 무지에 양반께 욕을 보였으니 황송하기가 그지없습니다. 홍 의원은 더욱 부끄러워져 고마움을 표하고 떠났습니다. 그날도 수십 리를 가니 날이 저물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주막도 없어 또 한 총가로 가서 하룻밤 묵고 가기를 청했습니다. 그 집에는 부부 둘만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주인 남자가 말했습니다. 소인이 마침 급한 일이 생겨 10리쯤 떨어진 곳에 가야 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돌아오겠으니 손님께서는 편안히 주무십시오. 그러고는 처에게 손님을 잘 대접하라 부탁하며 떠났습니다. 여자는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방은 칸막이로 아래 위가 나뉘어 있었습니다. 여자는 아랫간에서 자고 홍 의원은 윗간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홍 의원은 어젯밤 일을 교훈 삼아 다시는 비뚤어진 생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여자가 홍 의원에게 말했습니다. 윗간이 매우 차가울 텐데 춥지 않으세요? 아랫간으로 옮겨와 저와 함께 주무시는 게 어떠할지요? 홍 의원은 춥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여자가 서너 차례 들어오라 했지만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하는 짓을 관찰하니 반드시 문을 열고 들어올 듯 했습니다. 홍 의원은 등을 문짝에 바짝 대고 밀어서 그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과연 여자는 이리저리 뒤척이며 문지방까지 다가왔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유혹하다 끝내는 문을 열고 들어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마침내 버럭 화를 내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젊은 사내가 이 여자와 같은 방을 쓰는데도 정욕 한 점조차 없다니 고자 아닙니까? 어찌 이리도 재미를 모르신단 말이에요. 왁자지껄하게 더러운 욕설을 하며 손님 아니면 남자가 없는 줄 알아요. 했습니다. 발을 들어 앞쪽 창문창을 걷어차고 나가더니 어떤 총각을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한참 음탕한 짓을 하더니 끌어안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얼마 안 있어 남편이 돌아와 곧바로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한 칼에 남녀를 죽이고 나와서는 홍 의원이 있는 방문 밖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주무십니까? 누구십니까? 소인은 이 집 주인입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홍 의원은 그가 흉악한 일을 저지른지라 매우 두려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니 자신은 잘못한 일이 없기에 다른 우려할 일이 있을까 하고 문을 열어 들어오게 했습니다. 남자는 여러 번 절하고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나리께서는 정말 대인군자이십니다. 젊은 남자 중에 깊은 밤 밀실에서 젊은 여자와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자면서도 정욕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 여자의 평소 행실을 보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지만 증거를 잡지 못했습니다. 어제 보니 나리의 풍모가 뛰어나서인지 여자가 흠모하는 뜻을 두는 것 같았습니다.
소인이 일부러 출타한다 하고는 창밖에 숨어서 몰래 살피고 있었습니다. 과연 여자는 음탕한 마음으로 나리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나리께서는 꿋꿋이 응해주지 않았지요. 여자는 정욕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웃 총각을 불러와 동침했습니다. 소인이 그 행동에 분을 참지 못하고 한 칼에 그들을 찔러 죽였지요. 만일 손님께서도 확고한 의지 없이 여자에게 유혹당하셨다면 소인의 칼날을 면치 못하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봐왔지만 손님 같은 진정한 대인군자는 없었습니다. 이제 이곳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소인과 함께 어서 도망치셔야 합니다. 마침내 함께 문을 나섰는데 몇 걸음 가다가 남자가 말했습니다. 소인이 한 가지 잊은 일이 있습니다. 집에 불을 지르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고는 몸을 돌려 돌아갔습니다. 홍우원은 그 남자를 기다릴 이유가 없어서 혼자 먼저 가버렸습니다. 몇 리쯤 가다가 머리를 돌려 바라보니 멀고 먼 곳에 화염이 하늘 높이 솟고 있었습니다. 그 뒤 홍우원은 과거에 급제해 당원감사가 되었습니다. 관할지로 가다가 길을 고쳐 닦는 백성 하나가 빗자루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불러 앞으로 오게 했습니다. 수레를 세우고는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모르겠느냐? 소인이 어찌 알겠나이까? 아무 해에 이러이러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단 말인가? 남자가 비로소 깨닫고 말했습니다. 소인이 어찌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홍우원이 가명으로 돌아와서 남자를 불러 대접하니 남자는 찬탄에 맞지 않았습니다. 홍우원은 그에게 후한 하사품을 주어 보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